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아갖고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던 아덱스인가요?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서 K방산에 대대적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방위 산업에 힘을 실는 이유는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주국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자주국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IT, 금융 이런 쪽으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계속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도 지금 제조업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뭐 마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거거든요.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을 목표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조업, 국내 산업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위 산업에 힘을 쓰겠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 방위 산업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도 여러분들 아무리 뭐 기아에 시달리고 후진국이지만 그 나라도 매년 발전을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면 자주 국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은 사실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기술 그다음에 항공 우주에도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독자적 우주 역량 개발까지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 방위 산업의 4대 강국에 힘을 쏟고 제일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AI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기술이 고도화되고 점점 뭐 경제가 커지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다 줄어들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과거에는 그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그 표를 받는 분들이 있거나 돈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거기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을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트럼프 영향이 크죠.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돌아가는 거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미국이 저런 압박에 의해서 점점 우리나라가 쭈그러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탈미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중동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인도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탈미국화를 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의 루블화나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지금 사실 부동산 대책 그게 강력하게 지금 서울 전 지역을 토지로 만들었죠. 토지 거래 허가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뭐 신고를 하고. 근데 저는요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규제는 저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잠시 얼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뜨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확 얼게 한 거지 영원히 얼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도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에서 부동산의 폭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 양도세랑 뭐죠? 그 사고 팔 때 내는 돈들 있잖아요. 취득세, 양도세를 저는 대폭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팔고 싶은 사람 팔게 하고 그래야지 시장의 어떤 그 공급과 그 사용이 그 뭐죠? 구입과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부담이 없어져야지 저는 이 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팔 기회를 지금 나는 양도세와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를 왜 제가 이거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양도세가 너무 비싸고 취득세가 너무 비싸면요 그냥 이 정부를 욕하면서 버텨요. 그렇죠? 이 정부를 욕하면서 버팁니다. 근데 한마디로 팔 기회를 줘야 돼요. 응? 팔 기회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나는 괜히 집 두 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유세 내 아파트 강남에 하나 어디 하나 이 두 개를 갖고 있었더니 두 개 집값을 합쳤더니 뭐 30억이다. 그래갖고 1%만 내도 1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유세를 매기게끔 하면 그 팔 사람들은 팔게끔 해줘서 양도세랑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좀 빨리 해줘야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좀 무조건 얼려버리는 게 저는 정답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이게 얼려버린 거거든요. 그냥 니들 움직이지 마! 그래갖고 그냥 딱 프로전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면 오히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올리면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강남이 다 거기에는 해당되거든요. 일반 사람들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아파트가 지방에 그런 아파트 거의 없잖아요. 부산이나 일부 지역을 빼고는요. 대부분 서울은 30억, 40억, 강남에는 그 정도에 나가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두 채, 세 채 이런 거 따지면 당해요. 집 두 채 이상부터 보유세 강화 이 자체를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집 두 채 봐야 10억도 안 돼요. 집의 숫자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의 총 보유 금액.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채 이상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저는 그 부동산의 총 보유 금액, 총 금액으로 해야 돼요. 총합. 그러니까 강남의 집 한 채가 50억인데 아무리 지방에 두 채 세 채 갖고 그거 10억도 안 돼요. 총합으로 해서 매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히 두 채 세 채 하다가 무슨 이건 진짜 이러다가 좀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 오늘 드디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일단은 사법개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법관 14명에서 12명을 증원을 해서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근데 재판 소원제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기상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법관을 증언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의 신속성이거든요.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어떤 심의하는 재판 건수가 3,000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지연된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논리인데 또다시 재심제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참 머리가 그다음에 헌법 소원제 재판 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사심제가 돼요. 사심제.
그러면 점점 지연이 되거든요. 재판 소원제를 만약에 실시하게 돼서.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이건 당론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대법관 증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이 발표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게 법관 추천제를 다양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법개혁안을 얘기하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법관 추천은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완전 무슨 제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더 셌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관 평가제 도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이런 거는 사법부랑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이런 어떤 법관 증언이나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다 좋은데, 이거 굉장히 디테일의 싸움이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사법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해 놨어요. 삼권 분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법관 추천은 대법원장이 한다. 여기에서 위헌 논란이 없도록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여부를 추천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겠죠. 그 구조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천위원회, 그 밑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또 개헌 사안에 저는 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지, 너는 이런 6년간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법관 임기 4년으로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임기랑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관 임기가 너무 길어요. 근데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관이 나중에 14명, 26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소부가, 그러니까 4명씩 소부가 지금 대법원이 2개인가 3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4개가 됩니다. 소부가 4개가 되고 전원합의체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이대가 이쪽은 자기 식구들 모아놓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이쪽은 신임 대법관들의,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재판은 지금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하는데, 1 전원합의체, 1 전원합의체, 2 전원합의체가 생겨갖고, 저는 나중에 사건도 1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면 잘못 나오고 2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면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이 증언되면요, 대법에는 6개의 소부에는 4명의 대법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6개의 소부와, 그러면 6사 24명이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6개의 소부, 한 소부당 4명의 대법관이 있거든요. 그럼 6개면 4, 6에 24잖아요. 그럼 26명 중에 2명은 뭐예요? 중앙선관위원장과 천대엽 같은 법원 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여태까지는 전원합의체가 하나였는데 2개의 연합부가 된다는 것은 전원합의체가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소부도 현행 3개인데 4개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대법관이 왜 서로 대법관이 되려고 막 연병을 하냐면요,
대법관 밑에는 재판 연구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재판 연구관이 두세 명은 돼요. 그러면 이 재판 연구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부장판사급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어떤 법원에서 부장판사급들이 재판 연구관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쟤네들이 실질적으로는 재판이 더 느려질 것이다라고 떠드는 것들이 판사를 더 뽑으면 되잖아요. 현직에서 부장판사급들이 그러니까 매년 4명씩 올라가면 부장판사급들이 재판연구관으로 대법관을 보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대법관 증언 방향 맞아요. 진짜 지금 이거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이런 거 만들 때 늘 만들어 놓고 뒤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따져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최대 10억의 과징금. 저는 이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이건 아마 민주 진보나 모든 언론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거예요. 왜 그러냐?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언론개혁, 이거 민주당 계속 비판받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민주당이 유튜브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최대 10억의 과징금이라고 하면 오히려 현재에 있는 언론들이 좋아합니다. 왜? 유튜브가 대세이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굉장히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썸네일 장사하고 굉장히 허위 조작 정보가 사실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브에서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언론 개혁안이라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보도에 어떤 침해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거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좀 유튜브를 제재하겠다, 유튜브에 허위 조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타겟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보면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민주 진보할 것 없이 언론 연대나 이쪽에서 계속 이거는 비판거리가 될 거예요. 유튜브를 더 세게 이 허위 조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곽규택이가 추미애 위원장실을 거의 점거하고 막말을 해대는 영상이 굉장히 돌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추미애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이랑 통화를 좀 했대요. 그 왜 가만두냐? 응? 국회 선진화법 발동해갖고 바로 형사고발해라. 응?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 전 법사위원장이 볼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국힘당이나 이런 패거리들이 몰려와서 회의 진행을 방해를 하고 하면 무조건 국회 선진화법에 형사고발을 경고하라라고 좀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국감 매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국감을 평가하는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보면요, 민생과 정책은 어디 가고 조롱과 욕설만 남았다. 대부분 이렇게 양비론으로 둘 다 깝니다. 전 적어도요, 국감을 제대로 지켜보는 언론인들이라면 왜 국감이 파행되고 왜 국감이 고성이 오가고 왜 욕설이 난무하는지
정확히 언론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요, 이 양심 없는 국힘당과 이 내란 정당이 사실상 이번 국감은 윤석열의 기관장들과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무조건 막무가내씩 깽판 치고 욕설하고 조롱하는 게 과연 민주당의 책임인지 양 정당의 책임인지, 이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이 사과와 반성이 없는 파렴치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걸, 그런 걸 지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응? 누가 봐도 법사위에서 지금 뭐 고성에 오가고 뭐 과방위에서 욕설이하고 이런 것만 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원인을 정확히 보고, 왜 그러니까 국힘당은 왜 법사위에서 저런,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는 나경원이를 간사시킨다고 하는 저 짓거리부터 그렇잖아요. 응?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당연히 뭐 고법을 국감을 하고 대법을 국감을 하고 뭐 검찰을 국감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본인들이 국회의원의 신분인지 아니면 권력기관의 대변인인지 그조차도 제대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방해를 하는, 걔네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같은 국회의원 아니, 감사위원 아닙니까? 지금 여야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국회의 국정감사 기관은요,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뭐냐?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여야를 왜 구분을 해요? 얘네들은 왜 사법부의 조의대를 감싸고, 왜 대검찰청을 감싸고, 왜 검사들을 감싸고, 왜 감사원을 감싸고, 얘네들은 국회의원 기능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당이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내란 정당, 아직도 윤 어게인 외치는 국민의힘 무슨 자격으로 국감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방해하나, 이런 기사 하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국힘당의 국정감사 방해 형태를 비판하는 그런 단독적인 기사 하나 없잖아요. 무조건 여야 고성 오가고 삿대질 오가는 국감장 난장판, 이런 기사들만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왜 그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끄는 국힘당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욕을 하고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죠. 내란 정당 자체가 국감에 임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지네가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 무슨 국감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입이나 닥치고 있던가. 언론 보도 이런 거 보면 한심해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엊그저께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란 수계를 면회를 갔다 왔죠. 이거 국힘당 안에서도 시끄러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야당복이 있습니다. 이런 당대표가 민주당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다 만회를 해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국정감사에 윤석열 정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비리와 무능이 다 밝혀지는 이런 상황에 국민 여론은 정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게 나라였나 싶을 정도의 몰랐던 사실들이 밝혀지는 이 와중에 거기에 또 윤석열을 찾아갖고 같이 싸우자고 의기투합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고맙겠습니까? 응?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은 그거와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장동혁을 만들어준 자체가 세이브 코리아나 정광훈 일당이나 그구들이 결국은 이름도 없고 백도 없고 개파도 없던 장동혁이를 현재 국힘당 내란당에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가 그구들과 등지는 순간 장동혁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장동혁이를 따르는 개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는
유일하게 이 극우들과 손잡고 장외투쟁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땡큐죠. 응? 얘네들은 윤석열 면회를 한 장동혁을 보면요, 아 얘네들은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구나,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응? 그냥 정상적인 당대표면 어떻게든지 극우와 손절을 하고 좀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윤석열 김건희에서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동혁 자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동혁 지지율의 베이스는 극우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거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도가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을 이제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국힘당 대표가 윤석열 찾아가고 같이 싸우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왜? 그거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윤석열 면회 가기로. 나중에 장동혁이는 극우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을 했고 극우를 대변하는 지금의 당대표가 아닌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극우를 대표하는 인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으니까 극우를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뭐 여기저기 국감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지만 이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2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기가 찬 게, 오늘 행안위에서 오늘 인천시 국감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대선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정복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정복이 같은 놈이 인천 3년 동안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에다가 60억을 썼대요. 인천 시민들한테 1년에 20억씩만 쓰면 그 인천 시민, 그리고 인천의 주요 어떤 그 생활 자체가, 그리고 인천 시민들한테 3년간 60억을 썼으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놈의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60억을 썼대요. 2023년부터 2023, 2024, 2025까지 3년간 60억 원을 썼대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사실상 그 가짜뉴스 생산지였던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만 3억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진짜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새끼들 인천시장 오세발이 지금 거의 천몇백억을 무슨 한강 버스 만든다고 연병하더니, 응? 나중에 한강 버스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어떻게 흑자 전환하는데? 한강 버스가 흑자 전환하려고 그러면 한강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금괴를 전부 갖고 탔다가 그 금괴를 물에 빠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천몇백 원이 흑자가 납니까? 한강 버스가. 어떤 도라이가 출근을 아침에 20분이면 갈 걸 2시간 걸려서 배 타고 갔다가 또 마을버스로 갈아타갖고 회사까지 갑니까? 응?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20분이면 갈 거리를 배 타고 2시간 걸려서 갔다가 그걸 또 마을버스로 전환을 하고 연병을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건. 그리고 오세훈이는 서울 집값의 폭등이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짓거리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 김건희 학폭 논란, 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저는 초등학생 자녀가 거의 학폭을 했는데 이거를 1점 차이로 강제 전학을 면하게 하는 그 녹취가 오늘 터졌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성남교육초 등 3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으로 강제 전학 가야 될 애가 학교의 학급 교체, 그러니까 교실만, 그러니까 1반에서 3반 이런 식으로 교체가 당한 건데, 그 안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학폭 운영에서 몇 점 자기네들끼리 계산해서 딱 맞춰서 1점 차이로 강제 전학 피하는 그 녹취가 공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김건희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겠죠. 이 사건의 본질은요, 김승희 전 비서관과 김건희의 관계입니다. 저는 보통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승희 전 비서관을 김건희가 어디서 하냐면 고려대학교 무슨 대학원 무슨 경영학과 무슨 과정에서 얘네들이 만나요.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난 다음에 갑자기 김건희 라인으로 돼갖고 의전 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호스트바라고 제 입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희한하게 이 사람이 의전 비서관으로 나옵니다. 응? 의전 비서관으로 얘가 나오더니 아무 경력도 없고 뭘 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 놈이 고려대에서 만났던, 그러다가 당연히 김승규 비서관은 뭐 여사님 뭐 저희 애가 좀 사고를 쳤으니까 승규 씨 좀만 기다려봐,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교육감님 김승규 이거 좀 잘 봐줘요. 이질했던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래놓고 김건희 김승규랑 10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승규 씨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근무해요. 내가 알아서 잘했어요.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뭐 이지랄 떨었을 거예요. 뻔하죠, 뭘. 김건희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지가 왕 행사를 했잖아요. 지가 권력자인 행사를 하면서 뭐든지 무슨 일 있으면 이 정도는 지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전화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내년 국감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것들이 더 터질 것 같아요. 왜 제가 내년 국감을 벌써부터 기대하냐면요,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내년 국감 시즌 정도 되면요, 이제 1심이나 2심 결과가 이제 다 나와갖고 최종적으로 김건희 뭐 무기징역 또는 뭐 몇십 년 윤석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런 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지금이야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입 다물고 있는 저는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측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내년 국감에서는 진짜 상상 이상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긴급하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하나 계속 여론을 좀 형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김건희 일가 구속 안 시켜요? 난 그게 너무 열받아요. 지금 사실요, 김건희만 구속됐지 오빠인 김진우나 엄마 최은순, 이 김건희 가족 지금 다 증거인멸하고 있거든요. 다 범죄자들이거든. 왜 나는 지금 김건희만 딱 하나 구속시켜놓고 최은순, 김진우, 그 다음에 김건희 동생 이런 애들 나는 왜 가만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김건희 일가 금고를 특검에서 그때 수사하다가 뭐 우연히 그림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김건희 그 당시에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금고 북부경찰서 그때 특검에서 압수수색했을 때 그 금고 안에 경찰 인사 명단이 있었대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래갖고 경찰 인사 카드가 전부 있어갖고 누구는 어디 경기 북부 경찰청장으로 모시고 누구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건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인사를 다 했다. 국회의원 국회도 상황판 꺼내놓고 이 사람 여기 보내고 얜 장관 인상 경찰이 왜? 지가 인사권을 주고 있어야지. 진짜로 윤석열은 바지가 되고 지가 뒤에서 진짜로 실세 대통령 짓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인사권을 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특검이 지난 7월 말에 그 당시에 최은순이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거기 요양원 안에 있는 금고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적힌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금고 안에 이력과 이배용의 어떤 메모와 그때 금거부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특검이 수색 대상에 이 경찰 간부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못 갖고 왔대요. 응? 근데 나중에 특검이 이걸 조사해갖고 이걸 행방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있냐고. 지금 제가 보면 김건희뿐만 아니라 지금 최은순, 지의, 김진우 이거 빨리 긴급 구속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 뭐 하고 있겠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한 범죄 중에 걸린 거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의 범죄의 100분의 1이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얘는 3년 내내 범죄 행위를 했어요.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모든 걸 자기가 국정을 운영했으니까 그게 다 자체가 다 범죄예요. 이거를 누가 지금 전부 증거인멸하고 폐기시키고 있냐? 최은순, 김건희 오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구속 안 시키냐고요. 응? 거기에 김건희 시녀들, 응? 그 누구야? 그 윤 비서관이랑 정비서관, 지금 근거 뭐죠? 컨테이너 빼돌린 인간들까지 왜 얘네들 구속 안 시켜요? 응? 난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진짜 김건희 얼마나 지금 다 수많은 것들을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지금 없애고 있을 겁니다. 응? 그러게요.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에서 이종섭 영장 청구했습니다. 드디어 최혜병 특검에서 이종섭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이제 임성근으로 가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이종섭 영장 청구를 해갖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요, 그 다음에 임성근으로 가면 그 위로 이제 올라가죠. 김태효, 조태용, 뭐 이렇게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성재 기각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박정호 판사의 성향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만 그런가? 법관이 왜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요?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면 어떤 놈은 양심이 어긋난 양심을 갖고 있는 놈은 자기는 양심대로 했다라 하면 끝이고, 어떤 사람은 올곧은 양심을 갖고 있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헌법 조항 자체가 법관들의 그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법관에 아무렇게나 판결을 해도 비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전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응? 아니 법에 의한 양심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끝이잖아. 아니 상식과 정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과 정의에 법에 근거한. 왜 그러냐면 박성재 영장 보면요, 이 판결을 한 판사는 도라이예요. 박성재는 내란이 불법인지 몰랐다예요. 아직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박성재는 내란이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딱 순간 이건 불법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판단했거든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는 날 전부 국회 앞에 모이고 사람들이 계엄 해제하라, 불법 계엄 해제하라 이 자체를 외치는 거는 국민들도 다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식을 했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가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가 법의 전문가고, 심지어 박성재는 고검장 출신이에요. 응?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응?
아니 이게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몰랐을 수도 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은요,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이자 국가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대표예요. 응? 고검장까지 지내고 계엄법상 계엄선포 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한 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103조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03조를 반드시 없애던가 수정을 해야 돼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말은 좋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에 따라라는 게 어떤 놈 입장에서는 자기 양심상 윤석열이가 내란 할 만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양심은 그쪽 편이잖아. 양심의 기준이 인간이 아닌 놈들 입장에서는 양심을 바랄 수 없는 사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양심이라는 말은 인간들, 정상적인 인간들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고요. 비정상적인 인간들한테는요, 양심이라는 걸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은 인간다운 사람들이나 통용되는 말이고,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양심을 바라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헌법은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가 요즘 특검의 조사를 받고 좀 그러고 있죠. 공수처가 저는 참 오동훈이도 착하게 봤는데 뒤에서는 진짜 공수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유일하게 이제 국감에서 지금 유병호나 최재 감사원들이 얘기 나오니까 지금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 최재 감사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저는 누가 봐도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로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이었던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요, 왜 지금 공수처가 이 시기에 감사원을 유병호나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사건이지만 최재해를 수사를 했을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조은석이가 누구예요? 조은석 특검이 예전에 감사위원이었어요. 조은석 특검이 예전에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가장 열받게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병호예요. 그쵸? 조은석 특검이 예전에 가장 열받게 당한 게 그 유병호한테 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를 지금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 공수처를 지금 어디 특검에서 덮쳤더라? 최혜병 특검인가? 하여튼 이거는 특검에게 보란 듯이 자기네들 수사한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사실상 공수처를 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동훈이 입건됐는데 얼마든지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에서 공수처를 칠 수 있는데,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저기 쳤잖아. 내란 특검은 사실 이 유병호나 이쪽이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얘네 감사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조은석 특검 자체가 유병호, 최재해와 맞섰던 사람이니까 그런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의대 파기환송, 누가 봐도 지금 국감을 보시면 여러분들 대선 개입이죠. 대선 개입입니다. 대선 개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법 쿠데타였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조이대가 여러분들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어요. 이게 2024년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죄 선고가 떨어집니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 계기 형사 절차의 시작이었고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와요. 근데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를 했겠죠. 항소를 해서 2심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느리지가 않았어요. 빠르게 3월 26일 날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됐고 대선 날짜가 잡혀 있는 시기죠. 윤석열 탄핵은 4월 4일이었고 국회에서 윤석열은 탄핵됐고 탄핵 심판이 언제 나냐 마냐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내세울 때였는데, 만약에 이때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 반갑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데, 다행히 3월 26일 날 무죄 판결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됐다라고 싶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죠. 그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심리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 3월 대법원의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뭐 7만 페이지를 뭐 3월 28일부터 봤다.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산으로 봤다. 그것도 불법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2025년 5월 1일 날 조이대가 대법 4월 22일 날 언급이 됐었는데 사건 기록 접수를 했다고, 거의 한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됐냐? TV에서 생중계를 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TV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이거 보시면 5월 1일 TV로 생중계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에서 유죄를 때려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 파기자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파기자판은 그 당시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고 조이대가 바로 유죄를 때려버려서 확정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 잘 들어봐요. 그때 조이대가 맘만 먹으면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저거는 파기자판 할 수가 없다. 이게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조이대가 저거는 파기자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기자판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시킨 것이다 라고 최악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이대는 저때 파기자판도 각오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럼 조이대는 5월 1일 날 파기자판, 즉 대선에 개입해서 사법 쿠데타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했는데, 저때 왜 조이대는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했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5월 1일 날 만약에 파기자판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가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가 있었어. 그게 조이대는 마음이 걸렸던 거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을 하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 판이었기 때문에 5월 1일 날 조이대가 이재명을 제거를 하게 되면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1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 등록이 5월 11일까지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민석이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 후보를 다른 사람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사실상 한덕수를 저쪽에서는 이미 다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 한덕수를 지목을 해놓고 파기자판을 해야만 무혈입성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희대가 그래도 파기 재판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게 양심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5월 1일 날 조희대가 파기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다른 후보로 후보 교체가 가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를 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 대신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음모였던 거야. 우리는 조희대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파기 재판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기대했더니 그게 아니었었어. 전날 파기 재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을 확정시켰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5월 11일까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낼 수가 있었죠. 이상했죠.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왜 조희대 사법 쿠데타라고 늘 얘기하냐면 저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저거는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던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순간 조희대는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해서 플랜 1, 플랜 2, 플랜 B, 플랜 A, 플랜 B까지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조희대가 이재명 제거의 선봉이었고 국힘당 정권 재창출의 마지막 최종 보스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5월 1일 날 파기 재판을 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윤석열 탄핵 이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쟤네들은 정권을 뺏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기 재판 대신 파기 환송을 저런 정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요. 조희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헌법을 어기고 그것도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사건 기록 하나 검토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어떤 저런 초스피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다뤘던 것만 봐도 얼마든지 이재명 이번 대선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볼이었던 사법부가 나서고 그 수장이 조희대였고 이건 철저히 준비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을 외통수로 만들기 위해서 5월 1일 날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해서 한덕수 저쪽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국힘당에서는 당원들이 뽑은 김문수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한덕수가 나오고 한덕수가 새벽에 등록을 하면서 후보가 한덕수로 바꿔치기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바로 잡는 이래서 저쪽은 지금 생각해보면요 민주당에는 정권을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김문수로 세울 거냐 한덕수로 세울 거냐 이 두 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얘네들이 볼 때는 김문수보단 그리고 국힘당이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이 볼 때는 김문수는 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덕수로 다음 대통령을 지명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무난한 한덕수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힘당과 사법부의 조희대의 쿠데타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도 한덕수로 지목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기록 하나 들춰보지도 않는 이런 재판이 벌어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오늘 여러분들 법원 국정감사 있었죠. 다 드러났습니다.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권영준 신숙희 윤석열이 임명한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이 상고심 도중에 13일간 국외 출장을 갔대요. 하루도 빼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도 모자를 판에 13일간 외국에 있었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재명 유죄를 때린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응? 이제 그 대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5일 동안 있었는데 대법관 2명은 13일간 외국 출장 중이었어요. 권영준 대법관은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칠레를 갔다 왔고, 신수기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말도 안 되죠. 13일간. 얘네 말에 의하면 어때요?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의 말에 의하면 3월 28일부터 사건을 검토했다. 이 말도 위법이지만 3월 28일부터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권영주는 3월 29일부터 출장 갔었고요. 그 다음에 신숙희는 4월 7일부터 출장 갔었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정말 무섭죠. 얘네들은 여러분들 우연히 이재명 죽이기 아니라 철저히 플랜 A, 플랜 B, 그 윤석열의 플랜 A가 실패한 거죠.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 플랜 A가 실패하니까 바로 조희대 사법부의 플랜 B가 가동된 겁니다. 애초에 얘네들은 그냥 정권 뺏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결국은 조희대까지 나서서 한덕수 대통령으로 지목을 하고 무혈 입성시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의심을 떠나서 확증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판문점은 알다시피 공동경비 지역이죠. JSA라고 하죠. 민간인 견학이 중단됐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시죠. 지금 10월 달에는 이 유엔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유엔사가 판문점을 관할을 하는데 10월 말 판문점 견학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지난번 여러분들 2019년에 트럼프가 방한 하루 전에 우리나라에 오기 하루 전에 나 정은김 만날 거예요 라고 했다가 부랴부랴 JS 유엔사에서 그 당시에 판문점을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견학 일정 이런 거 다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미리 유엔사에서 지금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10월 말에 지금 판문점 견학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문점 견학하려면 신원조회도 하고요. 지금 자기 개인정보도 여러분들 다 보내야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니죠? 그쵸? 누가 봐도 방한 기간 동안 판문점 견학 중단을 한 거 이거 뭐냐면 북미의 깜짝 회동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요 계속 그런 조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응? 계속 우리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괜히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뭐 국가안보실이나 이쪽에서 뭐 유성당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트럼프랑 김정일이랑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우리가 만약에 여론을 부추길 경우에는 못 만날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외교의 실패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JSA나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판문점을 지금 견학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에게 달렸고 결국은 지금은 과거에는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 김정은이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트럼프가 오케이 해도 김정은이가 지금 굳이 만날 명분이 없다 그러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만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다가 만나면 그게 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 하나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요거는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24일부로 잘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이 사람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24일부로 이임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후임이 누구냐면 한국계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케빈 김. 이 사람이 누구냐?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18년도에서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무부에 있었고 대북 정책 특별 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야. 그 케빈 김이 주한미국 대사로 온다는 거는 뭐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어놓고 김정은과 적극적으로 회동하겠다는 거잖아. 만약에 지금 백악관에 있는 강경파들, 북한 뭐 폭격이나 북한을 뭐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을 주한미 대상으로 하면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지만,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자로서 성공시켰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실무 협상을 했던 사람을 다시 주한미 대사로 보낸다는 것은 적어도 도란프가 국내 정치는 개판치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강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이 케빈 김이 오냐?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북미 접촉에 있어서 가장 해봤던 사람이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미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 날짜도 희한하죠. 24일 날 현재 주한미 대사 대리를 자르고 케빈 김이 온다라는 것은 극박해진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방안이 사실 이제 10일 남았어요. 10일 남았는데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결국 여러분들은 사실 약소국의 서름, 관세 협상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전액 선불로 해라.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로 해달라. 통화 스와프도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절대 이거 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게, 통화 우리가 마치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돈 3,500억 불을 미국에게 맡기고 3,500억 불 달러를 갖고 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나 이쪽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3,500억 불 원화를 미국에게 맡기면요, 얘네들이 그 원화를 결국은 나중에 뭘로 찾아가냐면 달러로 찾아가요. 우리나라의 현금을 다시 우리나라 은행에서 달러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런 안전장치로 뭐 1년에 뭐 몇 번에 나눠서 어떤 환전해 가라 그런 장치가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또다시 이게 말이 통화 수합이지, 우리나라 돈 맡기고 얘네들이 3,500억을 처음에 트럼프한테 선물로 주고 우리나라 돈이 담보로 돼 있으면 얘네들은 그 돈 갖고 우리나라에다가 청구해 갖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좀 트럼프가 전액 선불, 원래 전액 선불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선불로 달라 그랬다가 나눠내고 후불제로 하면 마치 이게 좋은 것 같이 트럼프의 이게 그 사업 방식인데, 저는 이거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2025년 기준 외환 보유고액이 제가 알기로는 4,220억 불 정도 돼요. 4,220억 불 정도 되는데, 이 4,220억 불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미국 채권이에요. 미국 채권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막 대부분 상당한 쟁점이 조율이 몇 개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도 그렇게 했다, 유럽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15%의 어떤 관세에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게 미국의 주장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돈 받기. 유럽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하거나 EU가 어떤 미국에게 뭐 대항을 연합해서 한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어떤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를 밀어붙일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런 관세나 이런 돈 말고도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중 대결에서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 존재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어떤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의 기술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어떤 마가 프로젝트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나라 기술 없이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1970년대, 80년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불발시켰다 그래갖고 한미 동맹이 망가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인식들이 다행히 국민들이 무조건 미국은 안보 동맹, 군사 동맹, 경제 동맹, 묻지마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나라 90%가 넘어요. 미국만은 불가침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 도람프의 일방적인 사실 그건 날강도잖아요. 야 무슨 투자를 하라는 새끼들, 야 돈 먼저 보내, 우리가 알아서 투자할게. 싫은데 그럼 관세 25%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정권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너 정권 초기고 한미동맹 금갔다 그러면 너 정치 지지율 많이 떨어질 텐데 그게 사실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도란포 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뭐 재계 총수들은 도란프랑 라운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고,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그래도 어쩔 수 좀 쪽팔리지만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뭐냐면 무궁화 훈장. 지금 무궁화 대훈장을 우리나라에서 주는 훈장 중에 제일 큰 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 이 무궁화 대훈장은 뭐냐면요, 현직 대통령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수여를 하거나 진짜 그 첫 수훈자가 이승만이고 역대 대통령들은 받았어요. 유일하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훈장을 못 받은 새끼는 윤석열 저 개새끼예요. 윤석열 저 새끼 빼고는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어요. 박근혜도 탄핵됐는데 어떻게 받았냐?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셀프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어요. 딴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윤석열 저 새끼는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훈장 주기 전에 탄핵됐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훈 취소를 했죠. 서훈 취소를 해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무궁화 대훈장은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외교 수단으로 쓰이냐면요, 외교적 의미가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게, 영국에서 훈장이 굉장히 대영 제국 훈장, 영국에서는 가장 높은 훈장이 대영 제국 훈장이고, 프랑스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제일 큰 훈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이 무궁화 대훈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 정상이나 배우자, 여태까지 한 90여 명에게 수여한 훈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트럼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주게 되면 의미가 있죠. 도란프 너는 한반도의 페이스메이커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다. 우리 우군이 돼달라. 아니 피스메이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다. 너가 중심이다. 피스메이커를 상징하면서, 여러분들 이 무궁화 대훈장이 여러분들 어떤 훈장인지 아세요? 응? 금만 190돈 들어가는 거야. 지금 금값 얼마야? 금한 돈에 얼마야? 80만 원이야? 이거 금이 190돈 들어가는 거야. 190돈. 대박이지. 금만 190돈 들어가는 훈장이라서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무궁화 대훈장이 어떻게 생긴 거지? 잠깐 이미지가 있나? 이거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화면에 있네. 졸라 멋있지? 졸라 멋있지?
이게 다 금이야. 이게 다 금이야. 여기 딱 앞에 있고 이게 미국화 대운정 190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금덩어리예요. 이건 순금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 좀 준비하고, 어쨌든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저는 꼭 이벤트로 트럼프가 떠나기 직전에 인천공항 성남 비행장에서 출발을 하려면 경주에서 일단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시간상으로 30일 날 낮에는, 그러니까 오전엔 시진핑, 오후엔 김정은, 이게 좀 가능해져 갖고 어떻게든지 한반도에서 좀 평화의 물결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 마음 아픈,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남들은 저를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안에 내재된, 근데 사람마다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면 어떨 때는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꼰대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꼰대 이미지도 있고, 정치적인 거나 어떤 노동적인 거나 어떤 대한민국의 한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좀 진보적인 거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진보적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면, 어떤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 다 사람은 진보와 보수의 양면적인 게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말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관되게 우리가 다 진보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남북 통일에 관해서는 저는 통일주의자예요, 진짜로. 근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남북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처음으로 51%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근데 다만 69%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야 된다는 또 70%예요. 근데 제가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뭐냐면요, 처음으로 51%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관심 없다가 되게 큽니다. 응답이 나는 뭐 응답자의 70% 가까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라고 했지만 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책만 잘하면 이렇게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잘 이끌 수 있겠다. 응? 그다음에 진짜 모른다, 관심 없다, 이 질문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대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통일에 관해서만 잘해도 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통일을 얘기하면 좌파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해는 가죠.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걸 보면 이유는 있겠죠.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진짜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대요. 응답자의 68.1%가 북한에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집권을 한 3번 이상은 연속해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집권 2번 이상 못 해봤죠. 적어도 15년 이상 집권하다 보면
들이 통일에 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집권 제 소원이 집권 진짜 4번만 20년만 우리가 집권을 하면요 세상 바꿀 수 있거든요. 정말 아까워요. 집권 2번이 최고였잖아. 그리고 또 10년 뺏기고 잃어버린 10년.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안보, 외교에만 지금 치중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집권 한 20년 동안 저 국힘 당하면 자멸되고 없어지는 그렇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로만 통일하는 거 반대. 누가 통일을 경제 논리로 하냐. 경제적 효과도 있고 정치적 효과도 있고 민족적 운명도 있고 5,000년을 같이 살다가 거의 80년 정도 따로 사는 거가 70여 년을 따로 살면서 이제는 이질감이 더 들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민족이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중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사실 러시아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죠. 대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단일 민족 국가. 우리같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 국가의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세계 10대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단일 민족 국가, 대륙 국가. 진짜 지정학적으로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위치와 단일 민족 국가의 세계 10대 경제 군사력 5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통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